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제 아이가 위험해요. 이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진 그날,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가졌다가 잃는다면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헤일리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거든요. 헤일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기적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헤일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슬픔과 상실로 시작하지만 희망과 지적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온 41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남편 브라이언과 함께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8배가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처음엔 커리어에 집중하며 아이 계획을 미뤘지만 35이 넘어가면서 슬슬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꺼낸 말에 브라이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부모 되기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불임 클리닉을 찾아다니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체외 수정까지 시도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지만 매달 찾아오는 실패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러던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순간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브라이언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죠. 우리는 그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보며 한참을 웃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브라이언이 내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아기 방을 꾸미고 이름을 고민하고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매일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16주 차에 성별이 여자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엠마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얼마나 더섭을 수 있는지 아세요? 임신 26주 차.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가보니 팬티가 젖어 있었죠. 처음엔 소변을 지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양수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아기가 너무 작아. 떨리는 손으로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분도 안 돼 그가 달려왔고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입니다. 자궁경부가 조기에 열려 양수가 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라도 뭐든지 할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양수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자궁 내 감염 위험이 높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린다고요? 뭘 기다린다는 거죠? 브라이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요. 의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26주. 우리 엠마는 아직 살아남기에는 너무 작고 약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진통이 시작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작은 엠마를 세상에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곁을 떠났어요. 간호사가 작은 담요에 쌓인 엠마를 건네줬을 때 저는 그녀의 완벽한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안녕, 우리 엠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브라이언은 저희 옆에 앉아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에게 엠마와 함께할 시간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안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후 몇 개월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엠마의 빈 아기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브라이언도 힘들어했지만 그는 제게 의지가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 몸이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어느 날 브라이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헤일리,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엠마는 우리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을 거야. 그의 말이 저를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저는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고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엄마들의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임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자궁경부 무력증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기에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성공률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자조 모임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한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이에요. 자궁경부무력증 클리닉이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저도 미국에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그 병원에 대해 모든 것을 찾아봤어요.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자궁경부무력증 클리닉을 운영하며 특별한 복식자궁경부봉합술이라는 수술법으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브라이언에게 말했죠. 한국에 가볼래요.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임신을 시도했고 기적처럼 2달 만에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12주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긴 비행기 여행을 감수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 구름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꼭 우리 아이를 지켜낼 거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슬픈 사연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국, 서울의 공기는 미국과 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분주함과 정돈된 느낌이 저를 반겼습니다. 브라이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설렘보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잘 될 거야. 브라이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또 그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은 친절하게 영어로 인사하시더군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사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서 하루 묵은 뒤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현대적인 건물이 늘어서 있었고 로비는 깔끔하고 밝았죠. 외국인 진료센터에서 우리를 맞이한 통역사 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통역사를 따라 산부인과로 가는 길.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내 어깨를 감싸며 용기를 주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헤일리 씨의 의무기록은 미리 다 검토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렸어요. 엠마를 잃었던 순간, 그 후의 고통,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이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헤일리 씨, 자궁경부무력증은 제가 20년 넘게 연구해온 분야입니다. 미국에서 받으셨던 진단은 정확해요. 하지만 치료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궁경부의 구조와 일반적인 봉합술, 그리고 그분이 개발하신 복식자궁경부봉합술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맥도널드 봉합술은 자궁경부 아래쪽만 묶는 방식인데
저희 병원의 복식 자궁경부 붕합술은 자궁경부 전체를 감싸 조여주는 방식입니다.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말씀을 들으며 희망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임신 13주차시죠. 지금이 수술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일 입원하셔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모레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수술 위험성은 어떤가요?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이 수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한 편입니다. 물론 수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그 후로도 활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입원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미국과 달랐어요. 다인실이 기본이었는데 저는 외국인이라 특별히 1인실을 쓸 수 있었죠. 간호사들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저를 챙겨주셨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같은 병동의 한국 산모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저와 같은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한 분은 영어를 조금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교수님 정말 대단해요. 저도 아이 2번 잃었는데 여기서 수술받고 지금 셋째 임신 중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도 성공한 사례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그건 어떤 의학 논문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브라이언과 함께 호텔에서 가져온 태아 심장 모니터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건강하게 쿵쿵 뛰는 그 소리에 저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수술날 아침, 이상하게도 평온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와서 척추 마취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와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건강한 아기 안을 수 있을 겁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브라이언이 저를 끝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그의 손을 놓기 전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수술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마취가 들어가고 하반신이 저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영어로 저에게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헤일리.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교수님이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가시겠습니다. 회복실에서 브라이언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수술이 아주 잘 됐대. 자궁경부가 단단히 봉합됐대. 그날부터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뜻밖의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병원 문화는 미국과 정말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의사 회진이 있었고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약을 가져다 주셨죠. 가장 놀라웠던 건 병실 밖 복도에서 매일 열리는 산모 교실이었어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비록 한국말이라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병실 옆자리의 한국 산모 박 씨는 제게 특별히 잘해주셨어요. 영어를 몰라도 따뜻한 미소와 손짓으로 대화했죠. 어느 날은 가족이 가져다 준 한국 과일들을 나눠주셨고 또 어느 날은 소고기 미역국을 건네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산모가 미역국 먹어요. 좋아요. 통역기를 통해 그 말을 알아들었을 때 저는 감동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 따뜻한 인연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이 교수님은 저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실 수 있나요? 우리는 3개월 비자를 받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4주차까지는 위험 기간이니 한국에 계시는 게 좋겠네요.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비행기 탑승 전에 꼭 상담받으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브라이언은 원격으로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완전한 베드 레스트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답답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그 어떤 불편함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브라이언은 매일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왔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한국 음식의 맛에 빠져들었죠. 특히 순두부찌개와 비빔밥은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된 음식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1달, 2달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매주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매번 정말 잘 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시며 아기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셨죠. 스물도 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나 조금씩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브라이언과 함께 집 근처 카페에 갔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26주차에 접어든 어느 밤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팬티에 조금 묻어있는 피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전에 엠마를 잃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브라이언, 일어나. 병원에 가야 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우리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병원에는 야간 당직 의사가 있었고 응급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봉합은 아직 잘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궁 수축이 약간 있네요. 입원하셔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라이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죠. 제발 이번에는 아니길. 다음 날 아침 이 교수님이 회진 오셨을 때 그의 표정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헤일리 씨, 상태가 좋지 않네요. 자궁 경부가 약간 짧아졌어요. 조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자궁 수축 억제제를 투여하고 태아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저는 병실 침대에 완전히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매 시간마다 간호사가 와서 태아 심박수를 체크했고 4시간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강한 수축이 느껴졌어요. 진통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간호사를 불렀고 곧 의사가 달려왔어요. 조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더 강한 약물을 투여해야겠어요. 약물이 주입되자 온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저리는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다행히 진통은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브라이언은 병실에서 저와 함께 밤을 새웠어요. 쪼그려 앉아 내 손을 잡고 있는 그의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해.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를 위한 거잖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헤일리.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 엠마를 잃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이상하게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일주일이 지나고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교수님은 매일 와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28주를 넘기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 말씀대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일상이 때로는 너무 지루했지만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어요. 종종 병실을 찾아오는 박씨 산모는 제게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브라이언은 제가 심심하지 않도록 책과 영화를 준비해왔습니다. 29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 교수님이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검사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자궁 경부가 다시 안정되었어요. 이제 산모병동으로 옮겨도 될 것 같네요. 그 말은 위급한 고비를 넘겼다는 뜻이었어요. 브라이언과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산모 병동으로 옮긴 바로 다음 날 새벽,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아직 30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응급 코드가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양수가 터졌어요. 분만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모든 게 꿈같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분만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진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헤일리 씨, 아직 아기가 너무 작아요.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수술실을 준비하고 있어요. 브라이언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제 옆에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용기를 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 다 괜찮을 거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마취제가 들어가고 의식이 흐려질 때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제발 우리 아기가 살아있게 해주세요였습니다. 다음 기억은 회복실에서의 일이에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일리, 우리 딸이야. 정말 작지만 살아있어. 신생아 중 환자실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가 살아있다니. 엠마처럼 품에 안지도 못한 채 보내지 않아도 된다니. 회복 후 처음으로 신생아 중 환자실에 갔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선들이 그 작은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체중은 고작 1300g. 안녕, 소피아. 유리창 너머로 속삭였어요. 그게 우리가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인데
이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내와 희망의 지혜를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었죠. 의사들은 소피아가 미숙아였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폐가 미숙하고 면역력도 약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소피아는 강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처음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직접 모유를 먹였을 때, 그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소피아가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만지기도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피아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어요. 하루하루 몸무게가 늘어가고 피부색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강한 아이네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체중이 1700g이 넘었고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캥거루 케어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캥거루 케어란 미숙아를 엄마나 아빠의 맨가슴에 올려놓고 피부를 직접 맞닿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기의 체온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처음으로 소피아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제 심장 소리에 맞춰 뛰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의 작은 손가락이 제 피부를 스치고 미세한 호흡이 느껴졌죠. 브라이언도 캥거루 케어를 해보았는데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게 아빠가 되는 거구나. 브라이언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소피아에게 한국식 애칭을 지어주기도 했죠. 소피 공주님이라고요. 저희가 병원에 없을 때도 소피아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소피아가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한 지 2달째.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인큐베이터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중도 2500g이 넘었고 모든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소피아를 봤을 때는 이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브라이언과 저는 호텔 방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헤일리, 소피아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해냈어. 이제 남은 문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소피아는 아직 작은 미숙아였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 교수님과 상담 끝에 소피아가 적어도 생후 3개월은 되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조금 더 머물러야겠네.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사실 우리의 비자 기간과 숙소 계약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병원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은 한 간호사 선생님이 자신의 어머니 댁의 방을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한옥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큰 집에 남는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에서 소피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그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전통 한옥이었는데 현대식 시설도 갖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집주인이신 김할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가 크려면 정이 필요해요. 이모가 많이 도와줄게. 할머니는 저희를 이모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걱정됐지만 번역기 앱과 김할머니의 손짓,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저희 한국어 실력으로 어느새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소피아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병원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과 간호사들이 모여 소피아의 퇴원을 축하해 주셨죠. 소피 공주님, 건강하게 자라렴. 간호사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소피아를 이렇게 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피아를 안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브라이언이 운전하는 렌터카로 김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는 차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김할머니 댁에서의 생활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들어오는 햇살, 새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국 냄새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소피아를 정말 귀여워하셨고 매일 안아주고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셨어요. 소피아는 할머니 품에서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 한국 혼이 있어요. 눈빛이 우리 한국 사람 같아.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웃었지만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정성으로 살아났으니까요. 소피아가 100일을 맞이했을 때 김할머니는 특별히 100일 잔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을 맞이하면 특별한 의식을 한다고 하셨죠. 붉은 떡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아기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소피아에게 색색의 전통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작은 소피아가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정말 인형 같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모두 모여 소피아의 100일을 축하해주셨어요. 저희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생후 넉 달이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제 비행기 여행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온 거죠. 정든 한국을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김할머니와 헤어지는 건 정말 슬펐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피아가 크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요. 잊지 말고 자주 연락해. 소피아 사진도 많이 보내줘요. 할머니는 손수 지은 한복 3벌과 소피아를 위한 전통 베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직접 만든 한국 부적도요.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는 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 교수님도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교수님은 소피아를 마지막으로 진찰해 주시고 미국에서도 꾸준히 건강 체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헤일리 씨, 소피아는 정말 기적의 아이예요. 나중에 크면 꼭 한국에 다시 데려오세요. 그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만나러 오게 될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김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 제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자고 있는 소피아는 없었을 거예요.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들 모두가 처음 만나는 소피아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에게 저희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첫 아이를 잃었던 일, 한국에서 만난 놀라운 의사들, 따뜻한 김할머니, 그리고 기적처럼 태어난 소피아까지. 지금 소피아는 5살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유치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소피아의 생일에는 꼭 한국식 미역국을 끓여주고 소피아에게 그녀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이야기해줘요. 김할머니와는 지금도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화면 속 자라는 소피아를 보며 항상 기뻐하십니다. 우리 소피 공주님, 많이 컸네. 작년에는 저희 가족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소피아를 데리고 이 교수님을 찾아갔죠. 교수님은 소피아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들어서니 많은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작은 기부도 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산모들을 위해 써달라고요. 병원에서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명패를 만들어주셨어요. 소피아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요. 김할머니 댁에 다시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소피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피아는 비록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빛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엠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소피아라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했어요.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그 기적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소피아는 지금도 종종 묻습니다. 엄마, 나 언제 한국 다시 갈 거야? 할머니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저는 약속해요. 곧 갈 거야. 소피아, 너의 2번째 고향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곧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소피아의 여동생인 한나도 함께요. 네. 저는 2번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답니다. 한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언젠가 언니가 태어난 나라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